주 만에 되게 오랜만에 보죠. 1, 2, 3, 4반 친구들은 다른 선생님이 지도를 해주시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기말고사 대비해서 지금까지 수업한 거 요약 정리해 줄 거예요. 다 교과서에서 배운 거 토대로, 이거 교과서거든요? 요약 정리해 줄 거고요. 지금까지 수업을 다 열심히 안 들었어도 이것만 열심히 듣고 이 학습지만 열심히 보면 100점 맞을 수 있게 만들어 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거는 정말 두뇌 풀 가동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습지 파일 첨부한 것도 있고, 그쵸? 제가 나눠준 것도 있고, 그렇게 있을 텐데 거의 흑백일 거예요. 그쵸? 우리 PPT로는 컬러로 한번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감각의 레이더를 작동시켜라. 이 학습지 한번 펴볼게요. 감각의 레이더 작동시켜라에서는 다양한 미술 표현 기법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타주, 첫 번째로 프로타주 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 잎, 천 등 입체감이 있는 물체에 종이를 위에다 대고 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무늬가 나타나죠. 이렇게 여기서는 나뭇잎을 이용을 해서 프로타주로 표현을 해줬고요.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는 박스에 울퉁불퉁한 것을 대고 색칠을 함으로써 표현을 해준 그런 프로타주 기법입니다. 우리 프로타주 기법 같은 경우에는 왜 동전을 올려놓거나 아니면 나뭇잎을 올려놓아서 얇은 종이에다 대고 이렇게 쓱쓱쓱 색연필로 칠하면 그 질감이 나타나는 거, 그게 프로타주 기법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콜라주 기법 한번 봅시다. 콜라주 기법은 신문지나 색종이, 헝겊, 칠 같은 여러 가지 재료를 작품에 직접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한지에다가 그냥 다른 종이들을 오려 붙여줬어요. 그래서 콜라주 표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데칼코마니 기법을 봅시다. 데칼코마니 다들 아시죠? 종이를 한 반으로 접은 다음에 한쪽에다 물감을 뿌리세요. 그런 다음에 반으로 접었다가 피면 어떻게 돼요? 양쪽이 똑같이 나오겠죠. 그쵸? 이것도 여기다가 표현을 해줬고, 접었다가 폈는데 양쪽 똑같은 모양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게 데칼코마니 기법이에요. 접었다 펴서 양쪽 똑같이 나오는 대칭적인 기법. 그쵸? 그리고 네 번째로 그라타주 기법 한번 봅시다. 그라타주 기법 같은 경우에는 밝은색 크레용이나 색연필 같은 걸로 먼저 칠해요. 먼저 칠한 다음에 그 위에 검정색으로 칠해요. 칠한 다음에 우리 이쑤시개나 되게 날카로운 물체로 긁어내요. 검정색을 긁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에 그런 색깔이 나타나겠죠.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 표현이 그라타주 기법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바틱이라는 게 있어요. 바틱 같은 경우에는 크레용이나 파라핀 같은 그런 뭐랄까 유성이죠. 기름 성분이 있는 것을 물감이 안 묻게 하려고 이렇게 칠을 해줬어요. 파란색 부분을 칠해줬어. 그런 다음에 염색을 한번 딱 하고 꺼냈어. 그럼 염색할 때는 물이잖아, 물. 그쵸? 다른 데는 그래서 다른 파란색 이외에 다른 데는 다 염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레용이나 파라핀 등 물감이 묻지 않는 재료, 유성 재료를 사용을 해서 염료를 담갔다 빼면은 그 유성 재료를 칠한 부분만 이게 색깔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틱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죠? 우리 색종이로 막 다다다다 붙여준 거, 그쵸? 모자이크. 종이 말고도 돌, 유리, 금속, 조개 껍데기, 타일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해서 이어 붙여서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마블링 같은 경우에는 물과 기름의 반발 원리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물 위에다가 기름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기름을 떨어뜨리면 기름이 둥둥 뜨겠죠? 이때 기름 물감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기름 물감을 막 이렇게 떨어뜨려서 도구로 휘저어. 이렇게 휘저으면은 여러 가지 문양이 나오겠죠? 이 문양을 종이에 딱 덮어서 떼면 이 문양이 종이에 나타나겠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마블링 기법이에요. 그럼 우리 수많은 우리 학습지를 한번 봅시다. 수많은 우리 학습지를 보면 여기 인간 표현과 인간 탐구네요. 그래서 이 학습지에는 인간 표현을 담아있는 인물학 같은 게 나타나요. 그래서 인물학 표현의 역사를 보시면 인물 최초의 선사시대 때 인물 표현은 빌렌도르프 기너스라는 이런 조각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각 작품 같은 경우에는 다산을 상징하는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세요 라고 상징하는 그런 것을 조각으로 표현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나타나는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조각이 나타났어요. 되게 8등신 이상의 그런 비래미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옷주름 같은 것도 되게 섬세하게 이상적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이렇게 예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그쵸? 이상적으로 표현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것도 근육 묘사도 완전히 이상적이게 운동하는 사람을 표현을 해줬어요. 근육 좋죠. 이렇게 해서 이 선사시대 때의 그런 표현과 로마와 그리스 시대의 표현과 표현이 좀 다르죠.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상화되고 사실적인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물 표현도 되게 시대가 갈수록 다양화된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인물의 대상에 따른 분류를 한번 봅시다. 자화상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우리도 공파나 자화상 하잖아요. 내 모습 그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이 렘브란트의 작품인데 렘브란트 자기 자신을 그린 거예요. 자화상이고요. 그리고 초상화 같은 경우에 자기 자신 말고 특정한 인물을 집어서 그 인물을 그려준 거예요. 이렇게 그려준 거고요. 그리고 군상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 작품처럼 여러 사람, 화면 안에 여러 사람을 그려주는, 특히 군대 이런 사람들을 그려주는 게 군상화고요. 풍속화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묘사를 한 겁니다. 서당 안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일상적으로 묘사를 하는 풍속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분류에 따른 네 가지 인물화 잘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물 자세에 따른 분류도 중요해요. 인물 자세에 따라 좌상, 입상, 와상이 있어요. 좌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앉아있죠. 그리고 입상 같은 경우에는 서 있는 거고요. 와상 같은 경우에는 누워있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인물을 표현할 다양한 방법을 넘어가 보시면 사실적으로 그리기만 하지 않고 이렇게 얼굴을 측면, 정면 이런 식으로 눈은 측면인데 코는 옆면 눈은 정면인데 코는 측면이고 막 발은 측면인데 다리는 정면이고 이런 식으로 몸은 정면인데 또 다리 측면이고 이런 식으로 되게 각 신체의 각 부분의 특징이 잘 어우러지게 잘 나타나게 표현하는 조합해서 표현하는 이집트의 벽화 인물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다 한 화면에 분해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해서 표현을 하는 다시점적인 표현을 하는 이렇게 피카소의 큐비즘 같은 입체주의 인물화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보다 더 사진 같은 진짜 사진같이 그렸죠. 이거 유화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극사실주의적인 인물 표현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을 표현을 하는 자신의 감정, 슬픔, 외로움 같은 그런 감정을 표현했네요. 이 작가는 표현을 하는 그런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인체를 표현 도구로 삼아서 페이스 페인팅 한 거잖아요. 바디 페인팅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우리 바디 페인팅적인 동작으로 하는 퍼포먼스 같은 인물 표현의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동양과 서양의 인물 표현을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 중요합니다. 동양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우리는 털 하나라도 닮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털도 되게 세밀하게, 머리도 눈썹도 세밀하게 다 세밀하게 표현을 해줬고요. 이때 당시는 살결까지 표현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형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외형이랑 이 사람의 그 정신성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의 그런 성격 같은 것도 나타나게 함으로써 이제 인물의 참된 모습, 외면과 내면을 모두 조화롭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동양적인 모습이 나타나고요. 옆에 반면에 서양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이상적으로 재현을 해요. 우린 사실적으로 재현을 했는데 이상적으로 재현을 하고 옷도 더 좋은 거 입히고 머리도 더 막 미용실을 갔다 와서 막 하고 그리고 막 장신구도 막 이렇게 해놓고 해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것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자세와 표정 같은 경우에도 되게 다양하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장식적이고 배경도 장식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는 배경은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작품 말고 다른 서양 작품들 보면 배경에 되게 자기의 사치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표현을 해서 우리는 외형과 내면의 조화를 깨웠다면 이쪽 서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과시를 표현을 해주는 그런 차이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프린트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보니 예쁘다. 프린트 한번 보세요. 이때는 자세히 관찰 표현을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관찰 표현 같은 거 정물화, 풍경화가 있어요. 그래서 정물화 같은 경우에는 과일, 꽃, 채소 같은 거 움직이지 않는 것을 두고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풍경화 같은 경우에는 자연의 경치라든지 생활 공간 같은 거 그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정물화부터 볼게요. 정물화 같은 경우에는 17세기에 네덜란드 화가들이 먼저 그렸다가 18세기에 샤르댕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제작이 됐고 19세기에 인상주의 회화가들의 더 발전이 됐대요.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건 정물화의 개념과 특징이에요. 개념 방금 읽었잖아. 특징은 소재의 선택이랑 배치랑 구도 선택이 자유로워요. 자기가 뭐 이걸 그리고 싶으면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놔야지 라고 되게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죠. 그래서 구도 학습에 좋고요. 그리고 광선 조절이 가능해요. 빛이 나는 여기라서 이렇게 오는 걸 그릴 거야. 아니면 여기 불빛을 켜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을 그릴 거야. 그래서 광선 조절이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풍경화와 달리 계절이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아서 실내에서 그리고 싶을 때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게 정물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물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 정물화는 서양 정물이잖아. 동양 정물 한번 봅시다. 동양 정물화는 기명절지화랑 책가도가 있어요. 기명절지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신의 그런 물건 같은 것을 놓고 그리는 거고요. 책가도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그런 책에 관련된 그런 자신의 공부에 관련된 것을 놓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 이전에 서양 같은 경우에도 과시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되게 예쁘고 장식적이게 표현을 했다면 이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는 정물 표현에 되게 의미를 담아서 표현을 했어요. 뭐 건강이라든가 부귀라든가 출세를 의미하는 그런 정물들을 배치를 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으로 풍경화를 한번 봅시다. 풍경화는 자연 경치나 생활 공간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풍경화는 종교와 역사와의 배경으로 그렸다가 이제 17세기부터 네덜란드 화가들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이제 19세기 빛이 따라서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풍경화의 역사보다는 원근법이 중요하겠죠. 원근법, 네, 저번에 설명했어요. 선원근법이랑 색채원근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원근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모아 선을 다 모아요. 모으면 안에 점이 하나 나타난다고 했죠. 소실점이라는 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소실점을 통해서 얘가 1점 투시인지 2점 투시인지 3점 투시인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실점이 그래서 눈높이, 소실점의 수평선의 눈높이가 나타나는 거. 그래서 수평선, 지평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색채 원근법, 그래서 이것은 1점 투시 원근법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가요. 나무를 모아가. 그럼 소실점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점 투시 원근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봅시다. 여기는 어때? 이 건물 한번 보자. 건물에 이렇게 선을 그어봐요. 선을 그어보면 점이 하나 여기 나오고 점이 하나 여기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개가 나오잖아. 2점 투시 원근법이고요. 이 작품 보시면 이 작품은 여기서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하면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올게요. 세 개가 나와서 3점 투시 원근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색채 원근법, 공기 원근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기에 따라서 앞에 있는 거는 좀 선명하게, 뒤에 있는 건 공기 때문에 점점 흐릿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색상은 조금 더 튀는 색깔, 빨간색 이런 색으로 튀는 색깔, 뒤에 있는 사람은 좀 탁한 색깔로 표현을 해서 앞뒤 차이를 내주는 게 공기 원근법, 색채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넘어가 보시면 동양 회화의 공간 구성이 나타나요. 방금까지는 우리 서양 회화의 공간인 투시법이라든가 원근법, 색채 원근법이 나타났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동양회화의 공간 구성을 한번 봅시다. 동양회화는 삼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삼원법은 산수화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이에요. 그래서 고원, 평원, 심원법이 있어요. 그래서 고원법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산세 아래에서 산을 위로 쳐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공간감이 되게 웅장한
솥은 산이 표현이 되겠죠. 평음법 같은 경우에는 내 시선에서 앞에 있는 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산을 쳐다봄으로써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심원법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에 있는 산을 내려다보는 게 심원법이에요. 그래서 권, 병원, 심원법이 합쳐져서 삼원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삼원법 말고 구간법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서 아래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라고 생각하고 새 엄청 높이 올라가잖아요. 새 높이 올라갔는데 아래의 그런 산새를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그게 구간법이라고 하고요. 역원근법. 아까 원근법은 어땠어? 앞에 있는 건 크고 뒤에 갈수록 점점 작아졌어요. 그쵸? 역원근법이라는 건 반대로 앞에 있는 건 작고 뒤에 있는 건 크게 그림으로써 반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원법에 그런 밑에 조금 더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거 좀 더 읽어보시고요. 삼원법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드로잉, 소묘를 한번 볼게요. 소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색선을 사용을 해서 선의 느낌을 살려서 명암으로 표현을 해주는 그런 초발 단계예요. 그래서 드로잉, 소묘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소묘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크로키, 스케치, 정밀묘사, 데생이 있네요. 크로키 첫 번째 작품을 봅시다. 크로키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대상을 순간적으로 빠르게 포착해서 그림을 빠르게 그리는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3분에서 5분 정도 그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모델이 이렇게 가만히 안 있어도 돼요. 움직여도 돼요. 그래서 운동감을 살리는 것을 포착해서 그리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수정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게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형태나 분위기, 구도 같은 것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채색화의 밑그림 같은 그냥 우리 그림 그리기 전에 한번 연필로 그려보는 식의 그런 형태를 표현을 하는 게 스케치고요. 그리고 정밀묘사 같은 거는 아주 사실적으로 명암 표현하고 그리고 똑같이 스케치하고 그쵸?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세밀하게 질감 표현을 한다거나 명암 표현을 한다거나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밀묘사, 연필로 그리는 게 정밀묘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데생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형태, 명암, 양감 같은 것을 정확히 관찰해서 그리는 건데 석고 소묘 같은 거, 아니면 인체 소묘 같은 거 그런 것을 표현을 해요. 정밀묘사보다는 조금 더 정밀묘사가 조금 더 세밀하고요. 얘는 조금 덩어리 위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드로잉, 소묘의 재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그때도 배웠어. 소묘의 재료 같은 경우에는 연필, 그쵸? 목탄, 콩테, 펜이 있어요. 붓도 있어, 그치? 근데 여기는 5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연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잖아요. 그래서 선의 굵기나 강약, 그리고 겹친 표현으로 명암을 표현해주는 그런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단하고 연하기에 따라서 10H에서 HB 그리고 8B까지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가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4B, 2B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타나고요. 우리 지우개로 지워서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수정이 간단한 게 연필이에요. 연필 이렇게 명암 표현 가능하고요. 수정이 가능한 연필입니다. 이런 부드러운 표현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목탄 같은 경우에는 나뭇가지를 구워서 만들어서 거의 숯 같은 일종의 식으로 이제 명암이나 질감 표현이 되게 자주 나타나고요. 연필보다 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물러요. 모르기 때문에 완성 후에 정착액을 뿌려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탄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콩테 같은 경우에는 연필보다 진하고 광택이 있어요. 반짝반짝해 보인다는 거예요. 얘보다 반짝반짝해 보여요. 그리고 더 부드럽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콩테 같은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해요. 연필에 비해서. 연필은 지우개. 근데 콩테는 조금 수정이 어렵고요. 그리고 펜 같은 경우에는 날카롭고 딱딱하잖아요. 우리 뾰족한 거에다가 명암 표현이 조금 어려워요. 이거는. 펜화를 그리는 사람 아니면 좀 명암 표현이 어렵고요. 날카로운 표현 같은 게 적합하죠. 그리고 붓 같은 경우에는 강약 표현 같은 거, 농감 표현 같은 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소묘의 재료, 연필, 목탄, 콩테, 펜, 붓이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다르게 보면 새로움이 보인다. 이
학습지 한번 볼게요. 이때는 우리 다양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요. 정말 사실적으로 그리는 것보다 상상해서 그리는 표현 방법으로서 고정관념을 깨거나 무의식 세계 이런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건데, 첫 번째로 고립시키기, 대상을 환경에서 떼어내서 다른 곳에 놓은 거고요. 그리고 재료 바꾸기. 재료 바꾸기는 이게 있죠. 요거 원래 스위치야. 스위치는 어때? 딱딱해요. 딱딱한데 사물의 그 특성을 버리고 부드럽게 표현을 해줬어요. 그래서 재료 바꾸기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작품 보시면 결합하기가 나타나요. 결합하기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사물을 결합해주는 거예요. 이거 너네 아나? 이거 전화기예요. 전화기. 엄청 옛날 전화기. 전화기에 우리 이 수화기를 개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것을 합쳐놨죠. 그래서 결합하기고요. 그리고 크기 바꾸기를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크기 바꾸기는 대상을 아주 크거나 아주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얘 엄청 크죠. 지금 이건 작품이고요. 이거는 감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엄청 사람을 크게 확대해서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모으기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 한번 봅시다. 자동차를 다 모아서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상한 만남이 있어요. 맥락이 다른 데는 붙여놓은 거야. 봐봐. 왜 신발인데 갑자기 발이 나오고, 이 사람은 인어공주도 아닌 것이, 그쵸? 되게 이상한 조합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나란히 놓았다 해서 이상한 만남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낯설게 보기의 방법들보다는 조금 미술 표현 방법, 그 용어를 나타나는 것을 좀 더 알려줄게요. 이것은 마그리트의 작품이에요. 겨울비라는 작품인데 이게 뭐야? 이거 비야. 비인데 왜 사람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쵸? 이게 데페이즈망 표현이라고 해요. 데페이즈망은 옮겨 놓는다는 뜻으로 물체를 원래 있던 곳에서 떼어내서 다른 새로운 곳으로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한 표현을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데페이즈망 중요해요. 데페이즈망. 그러고 데포르마시옹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미술 표현 방법이 있어요. 데포르마시옹은 변형, 왜곡시켜서 표현한다는 거죠. 대상이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변형시키고 왜곡시켜서 표현하는 건데요. 여기 봐봐요. 여긴 섬이야. 원래 여기 안에 있는 섬인데 이 돌을 되게 크게 변형시켜서 표현을 했어요. 되게 확대시켜서 표현을 했고요. 이것도 우리 이것처럼 우리 안에 있을 꼬리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좀 변형시켜서 확대, 축소해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데포르마시옹이고요. 그리고 오브제라는 것은 일상용품이 이제 미술 작품 속으로 들어와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변기를 먼저 봅시다. 변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화장실에 가면 이거 많이 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디샹이라는 작가가 셈이라고 지어서 이제 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용품이 미술관에 작가가 너는 작품이야 해서 작가가 갖다 놨는데 그게 작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상용품을 가져다 놓은 거, 그래서 그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잖아요. 작품으로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게 오브제적인 표현이고요. 이 작품도 한번 봅시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이거 모자 대신에 빵을 올려놔서 빵이 오브제예요. 오브제적인 표현,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이 데페이즈망, 데포르마시옹 오브제, 그리고 낯설게 보는 다양한 방법들은 초현실주의라는 그런 유파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현실주의를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초현실주의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적인 표현, 그리고 상상의 비정상적인 상상의 세계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페이즈망, 데포르마시옹, 프로타주, 자동기술법 이런 것을 다 사용을 하는 그런 작가인데 정신의 그런 착란 현상, 정신병자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유파예요. 그래서 꿈이나 무의식 세계를 표현을 하는데 봐봐요. 이 시계가 이렇게 딱딱하지 않잖아. 근데 어떻게 흐물흐물하게 표현을 했죠. 그래서 시계를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되게 뭐랄까
시간의 유연성을 설명을 해주는 그런 작품이고요. 사막에 근데 원래 이렇게 시계가 있을 수 없잖아요. 꿈과 무의식의 세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거 이 장면 한번 봅시다. 왜 주전자에 다리가 막 달려있어. 그래서 막 걸어다니고 주전자. 그쵸? 주전자가 막 걸어다니고 아래에는 컵이 이렇게 막 쏟아져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원래 현실에 있을 수 없는 일, 꿈에서 상상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표현해주는 이런 데피즈망, 데포르마시오, 프로타주, 오브제 등을 사용해서 표현을 해주는 이 유파는 초현실주의예요. 초현실주의 잘 기억해두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에는 오바트 봅시다. 우리 오바트 배웠어요. 우리 착시손 그렸잖아요. 착시손 이렇게 그리면서 그리기 전에 오바트 한번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오바트란 196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추상회화 기법으로서 이제 색채나 그런 조형 요소 원리가 반복을 함으로써 되게 시각적인 착시를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동그라미가 계속 반복이 됐어요. 빨간색이 계속 반복이 됐어. 그럼으로써 어때요? 반복이 되는데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조금 더 변형시켜서 표현을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와 보이잖아요. 시각적인 착시로. 왜냐면 얘는 평면인데 튀어나와 보여. 그렇죠? 이런 식으로 조형유서 원리로만 사용을 해서 시각적인 착시를 일으키는 게 오바트입니다. 옵티컬 아트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선만을 사용을 했죠. 조형유소와 원리 중에 선만을 사용을 해서 봤는데 그쪽에서 한번 보면 어때요? 이게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흘러내리는 것 같은 표현이 나타나지 않나요? 네, 이런 식으로 시각적인 착시를 일으키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 무늬, 색상, 도형을 반복을 함으로써 조형유서 원리를 반복을 함으로써 시각적인 착시를 일으키는 그런 유파는 오바트, 옵티컬 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학습지를 한번 봅시다. 빛과 빛색으로 피어나다. 색이 말을 하네. 이 학습지 한번 볼게요. 이 학습지 같은 경우에는 빛과 색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일단 색에는 색상, 명도, 채도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 한번 볼게요. 색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색과 구별되는 그 색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어서 유채색이에요. 이렇게 빨강부터 쭉 파랑, 초록, 보라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 그게 색상이고요. 명도 같은 경우에는 색의 밝고 어두운 정도, 그렇죠? 그래서 무채색과 유채색 그리고 색채 있는 거. 그래서 검정이 0이고요. 흰색이 10개.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쭉 하면 11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색이 밝고 어두운 정도예요. 명도는. 근데 채도는 세 번째로 채도는 색이 맑고 순수한 정도예요. 그래서 명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 명도가 낮다. 그렇죠? 밝고 어두운 정도잖아. 명도가. 그치? 근데 채도는 어때? 채도는 이 순색이 제일 높은 거예요. 순색, 맑은 색, 그쵸? 점점 흰색이 섞일수록 탁해지고 점점 검정색이 섞일수록 탁해진다고 생각을 하고 채도가 높고 명도가 높은 거는 이쪽, 밝은 쪽, 그쵸? 채도가 높은 쪽은 만약에 자주색이면 빨간색이면 빨간색 그 순색이 나타나는 게 채도가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색의 혼합에 가산혼합, 감산혼합, 중간 혼합이 있어요. 색의 가산 혼합 같은 경우에는 빛의 혼합이에요. 그래서 빨, 초, 파 이 세 가지의 그 기본 색을 사용을 해서 빨, 초, 파 그다음 빨간, 초록 섞으면 노란색, 그쵸? 빨강이랑 파란색 섞으면 우리 자주색 이런 식으로 섞었어. 다 섞어. 빨, 초, 파를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된다? 흰색이 된다고요. 그쵸? 근데 감산혼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물감으로 직접 섞는 거 색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색의 혼합인데 파랑, 자주, 노랑이에요. 파랑, 자주, 노랑을 섞으면 얘는 흰색이 됐는데 얘는 뭐가 됐어? 검정색이 됐어. 그래서 우리 검정색 없을 때 물감 다 섞어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물감을 다 섞으면 검정색이 되고 빛을 다 섞으면 흰색이 된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중간 혼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까처럼 시각적 착시, 망막의 잔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섞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 혼합이랑 변치 혼합이 있는데 회전 혼합 같은 경우에는 이 색깔이 팽이처럼 막 돌았어. 돌으면 이렇게 탁한 색깔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병치 혼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점을 막 찍었어. 빨간색이랑 노란색 점을 막 찍었어요. 근데 멀리서 보면 무슨 색으로 보일까? 주황색으로 보이겠죠? 그쵸? 색이 섞여서 시각적으로 주황색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전면법이라고 하죠. 전면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만약 여기는 초록색이야. 초록색인데 흰색이랑 초록색 같이 섞으면 조금 밝은 초록색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면법이 나타나는 그런 병치 혼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 소통. 세계는 그냥 차가운, 뜨거운 색이 있고 또 배색에 따라 느낌이 달라진다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색채 대비를 한번 봅시다. 주변 색의 영향으로 색깔이 달라져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계속 대비를 보시면 여기 색이 계속 보다가 여기를 보면 여기 보라색으로 하트가 보일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한 10초 정도 볼까요? 그쵸? 보라색으로 보이죠? 그쵸? 이걸 봅시다. 이거 둘 중에서 하나 합시다. 하다가 흰색 벽면을 한번 딱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한 가지 색을 보다 다른 색을 딱 봤을 때 보색으로 반대색으로 보이는 거. 그래서 보색 잔상 계속 대비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시 대비 중에 색상 대비를 한번 봅시다. 색상 대비 같은 경우에 가운데 같은 보라색이죠. 같은 보라색이라도 파란 바탕 위에서는 붉은 보라색으로 나타나고 그 빨간 바탕 위에는 파란 보라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색깔이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따뜻한 보라색, 차가운 보라색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채도 대비 한번 봅시다. 채도 대비 같은 경우에 중간에 같은 주황색이잖아. 그치? 근데 빨강 위의 주황보다 이 회색 위의 주황이 조금 더 선명하고 깨끗하고 맑게 보인다는 그런 현상이고요. 그리고 보색 대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색끼리 더 강렬한 색이 강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얘는 비슷한 색이고 얘는 완전 반대의 보색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라색. 근데 파란색 위에서는 조금 흐릿하고 좀 흐릿해 보인다면 빨간색 위에 보라색은 조금 더 선명하고 강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도 대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명도의 회색 그리고 명도 대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명도의 회색이라도 이거 명도 대비 같은 경우에는 같은 명도의 회색이라도 흰색 위에 회색보다 검정색 위에 회색이 더 밝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가 더 밝아 보이죠? 지금 얘보다 똑같은 색입니다. 그리고 면적 대비 같은 경우에 면적 대비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이거랑 면적 차이 봐. 얘는 조그만하고 얘는 더 큰 거잖아. 그쵸? 근데 면적이 넓어질수록 명도랑 채도가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밝아 보이는 거죠. 조금 더 어두워 보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 벽지 색깔 고를 때 이거 조그만한 거 보고 골랐다가 나중에 빨간색을 골랐어. 핑크색을 골랐어. 근데 더 완전 막 형광색 핑크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벽지 잘 고르셔야 돼요. 대비를 보시면 되고 색의 온도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 알죠? 이거는 따뜻한 색깔, 그쵸? 차가운 색깔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색의 무게감도 있어요. 색의 무게감. 가벼워 보이는 건 연한 색이 가벼워 보이고요. 진한 색이 무거워 보입니다. 이거 봐요. 우리 똑같은 상자인데도 흰색이 더 가벼워 보이고 검정색이 무거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색의 온도감도 있고 무게감도 있고 또 진출과 후퇴감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얘는 어때 보여? 얘는 진출해 보여. 얘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보이는데 얘는 좀 들어가 보이죠. 그래서 밝은 색이 앞으로 나올수록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요. 밝은 색이 안에 있을수록 안으로 들어가 보이는 그런 게 진출색, 후퇴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색의 기능에서 명시성, 주목성이 있는데요. 명시성 같은 경우에 두 색이 대비가 될 때 더욱더 보드라 보이는 거고요. 주목성 같은 경우에 색이 되게 강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선이 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란색이랑 검정색이랑 대비를 했을 때 더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표지판 같은 것을 만들어 준 거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되게 자극이 강하잖아. 눈길이 한 번 더 가요. 회색, 노란색 이런 색보다 한 번 더 가기 때문에 이런 소화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멈추라는 그런 신호등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색의 상징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지만 우리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른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오방색을 한번 봅시다. 이거 중요해요. 우리나라 오방색 같은 경우에는 황색
봅시다. 중요해요. 우리나라 오방색 같은 경우에는 황, 청, 백, 정, 흑 이렇게 5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5가지 색깔이 있는데 5가지 색깔이 다 어떤 것을 상징을 하는지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이 5가지 색깔이 오방색이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복이라든가 아니면은 단청 같은데 건축물 같은데 많이 사용을 하죠. 그리고 우리 다음 장 전통의 향기로 피어나다 이 학습지를 한번 볼게요. 전통의 향기로 피어나다. 우리는 전통회화 때 배웠어요. 이거 전통회화 때 우리 한지와 먹을 사용을 해서 우리 민족의 정서를 담아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전통회화의 특징 같은 경우 중요하죠. 수묵화, 수묵 담채화 그리고 채색화로 구분이 돼요. 수묵화, 수묵만 사용을 해서 먹만 사용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수묵 담채화는 먹과 그리고 색깔이 있는 물감 같이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채색화 같은 경우는 채색, 물감을 엄청 진하게 올려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먹의 농담 같은 게 표현이 되는 그런 거고요. 서화동안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서화동안이라는 거는 글씨를 쓸 때 우리는 서예가 있잖아요. 엄청 예쁘게 정신을 담아서 표현을 했어요. 그것처럼 우리 그림도 정신을 담아서 표현을 해야 된다. 글과 그림을 그리는 데는 똑같다라고 해서 서화동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백 같은 경우는 이거 봅시다. 여백,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백을 중시했어요. 왜? 여백 같은 경우에 의도적으로 조형적인 공간감, 무한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백을 공간감을 표현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표현 기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산묵법이라고 농묵, 중묵, 다음묵. 제일 진한 거, 중간 거, 연한 거. 그래서 우리는 한 번에 이 3가지 색깔을 한 번에 이렇게 칠하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그럼 기본 묘법을 한번 봅시다. 기본 묘법 같은 경우에는 구루법, 울굴법, 백묘법, 갈필법, 운필법이 있어요. 그 구루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 육각선을 그리고 그 안에 채색까지 했어요. 물굴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채색만 한 거고요. 우리 윤곽선 같은 거 안 보여요. 그리고 백묘법 같은 경우에는 윤곽선만 그려서 표현을 한 게 백묘법입니다. 그리고 갈필법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적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붓이 갈라지잖아요. 붓이 갈라지면서 까끌까끌하게 표현하는 거 있죠? 그게 갈필법이고요. 운필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농중 단묵을 다 사용을 해서 번지는 기법. 마르기 전에 이렇게 또 칠하면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쵸? 번지는 기법을 사용을 한 게 운연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화제에 따른 것도 한번 볼까요? 화제에 따라서 산수화가 나타나는데 산수화는 실경산수화, 그대로 그리는 실경산수화가 있고요. 진경산수화가 있고요. 관념산수화가 있어요. 진경산수화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사실적인 그 산수화에다가 자신의 느낌과 감흥 같은 것을 살짝 집어넣어주는 거고요. 관념산수화 같은 경우는 자신의 꿈에서 나타난 거라든가 상상한 거 그런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산수화 중에 진경산수화로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품이고요. 사실적인 그림에 자신의 그 느낌과 생각을 담아서 표현한 진경산수화고요. 그리고 관념산수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부원명의 꿈을 다시 그려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꿈 표현을 했다는 거 관념산수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물화가 있어요. 인물화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 그렇죠? 인물화고요. 그리고 화조화 같은 경우에는 화조화 꽃. 이건 매화예요. 매화꽃, 꽃과 새를 그려 넣어서 화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충도 같은 경우에는 풀과 벌레, 곤충, 벌레도 있고 곤충도 있고 그쵸? 이런 식으로 풀, 벌레, 곤충이 나타나는 게 초충도고요. 어회화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와 개가 같이 나타나는 게 어회화입니다. 그리고 풍속화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한 시대의 풍속 생활상을 포착해서 표현을 하는 게 풍속화고요. 지금 우리가 풍속화를 그린다. 그럼 마스크를 끼고 앉아서 수업을 듣는 너희들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기명절지화 같은 경우에는 그릇, 과일, 꽃, 문구류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고요. 연무화 같은 경우는 털이 있는 동물들을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사분자 같은 경우는 매난국주, 매화난초, 매난국, 국화, 대나무를 표현을 해서 사분자라고 표현을 해요. 사대부들이 양반들이 즐겨서 그린 그림이죠.
그 다음에 미나를 볼게요. 미나는 이제 공간에 장식을 하거나 왕 뒤에 이런 거 많았잖아요. 왕 뒤에 막 이렇게 병풍 같은 거 많았어요. 그리고 복을 담아서 기원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화조, 동물, 산수, 풍선, 윤리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록화나 아니면 궁중 장식화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문이나를 한번 봅시다. 미나도 중요하고요. 문이나도 더 중요해요. 문이나 같은 경우에는 수묵 위주로 그려서 기술보다는 자신의 느낌, 자신의 생각을 조금 표현을 해주는 그런 거예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사군자, 화조, 인물, 산수를 소재로 시, 서, 화를 어우르겠어요. 시, 맨 끝에 시, 서, 그리고 화, 그림 이렇게 세 가지가 다 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다 나름의 뜻이 있어. 유비지 외로운 자신의 집, 그리고 소나무, 늙은 소나무 자기가 늙었다. 지금 늙은 소나무로 표현을 했고요. 소나무에 새로운 잎이 돋아나고 있잖아요. 나도 이제 유배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걸 문이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양 풍속화를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와 서양 풍속화 비교점이 있어요. 비교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그런 생활상을 표현을 했어. 평범한 일상을 표현을 했다면 평범한 일상, 경제가 담긴 일상을 표현을 했다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해악, 익살적인 그런 표현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나고요. 그리고 우리 판화를 한번 봅시다. 우리 판화 마지막으로 배웠어요. 그쵸? 판화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간접성, 직접 그리는 게 아니라 새겨서 찍어낸다. 그래서 간접성, 복수성, 찍어내니까 여러 개를 찍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복수성, 대중성. 그리고 여러 개를 찍어내니까 작품은 한 사람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개를 찍어내니까 여러 사람이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간접성, 복수성, 대중성 이렇게 세 가지가 판화의 그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판화의 특징 중요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볼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 공판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판화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쵸? 볼록판화부터 한번 볼게요. 볼록판화에 오판화, 고무판화, 리놀륨, 콜라베피, 직판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이나 나무나 이런데 고무나 이런 데다가 다 파서 찍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파냐면 여기는 판 자국, 그래서 판데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데, 그쵸? 볼록판화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데가 찍히는 거예요. 이게 잉크예요. 파란색 잉크가 묻었어, 그쵸? 파란색 잉크가 묻었으면 여기다 종이를 덮어서 찍어냈어. 그럼 어때? 볼록판화는 볼록한 부분에 잉크가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한 볼록판화 작품입니다. 볼록판화 작품이고요. 그래서 조각도에 의해서 칼자국 표현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형과 색이 단순해요. 한 색만 찍을 수도 있어요. 한 색만 찍을 수도 있고 여러 색을 겹쳐 찍어서 이렇게 여러 색이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강한 흑백의 효과가 나타나겠죠. 지금 요거 튀어나온 거랑 들어간 거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쵸? 튀어나온 것만 찍으니까 강한 흑백 대비가 나타나고요. 요 좌우가 바뀌겠죠. 이렇게 찍어냈으니까 좌우가 바뀌겠죠. 도장, 정각, 활판 이런 데에 사용되는 게 볼록판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목판화 한번 봅시다. 오목판화는 에치, 에커틴트, 드라이포인트, 메조틴트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파낸 자국 있죠. 파낸 곳에 잉크를 밀어 넣어서 엄청 센 프레스기에 찍어내면 우리 오목하게 파인 부분 있죠. 여기 잉크 집어넣은 부분만 찍히는 거예요. 볼록판화는 여기가 찍혔잖아. 튀어나오는데, 그쵸? 반대로 오목한 부분이 찍혀 나오는데요. 그래서 철침에 예리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볼록판화보다 더 예리하고 섬세한 표현이 나타나고요. 동판 프레스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많은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판 프레스기 필요하고요. 얘도 화면의 좌우가 바뀝니다. 그래서 지폐 같은 거 맞아요. 지폐가 이 오목판화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볼록판화 작품보다는 이 작품이 조금 더 섬세하고 세밀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우리 평판화 한번 봅시다. 평판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림을 그려서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그림을 찍어내서 우리 너무 많은 작품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판화에는 석판화랑 모노타이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기 흰색
흰색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물이 묻은 데야. 여기는 잉크가 묻는 데야. 그쵸? 그래서 물과 기름의 반발 원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한 판에 잉크를 묻혔어. 잉크를 묻히고 잉크 안 묻은 데는 잉크는 유성이니까요. 잉크 안 묻은 데는 물질을 자꾸 해줬어. 그래서 잉크 묻은 데가 나중에 이렇게 잉킹을 하면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유성이 묻는 거예요. 물은 안 묻고. 그죠? 물과 기름의 반발 원리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크레용이나 펜, 그리고 붓 흔적 같은 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때는 내가 자유롭게 크레용이나 이런 걸 쓸 수 있잖아요. 그쵸? 우리 파내는 것보다 그리는 게 더 자유롭고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선의 농담 효과가 나타나고요. 얘도 판 이렇게 찍어내니까 판의 좌우가 바뀌겠죠. 그래서 포스터라든가 석판화 같은 인쇄물이 나타나고요. 여기 봐봐요. 좀 명암 표현이 잘 나타나죠? 명암 표현이 나타나고 선이 되게 자유롭게 표현되는 게 평판하고요. 우리 공판화 마지막 공판화 봅시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 공판화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쵸? 내가 칠하고 싶은 부분, 만약에 노란색으로 칠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그럼 그 부분만 잘라내. 이렇게 구멍을 잘라낸 다음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잘라낸 부분에 노란색 부분이 찍혀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좌우가 바뀌지 않는 판화, 세 개 중에 좌우가 바뀌지 않는 판화는 공판화예요. 그쵸? 공판화고요. 그리고 되게 단순화된 표현이에요. 우리 명암 표현 안 하잖아. 그쵸? 우리 평면적인 표현 한 가지, 두 가지 색깔만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화되고요. 그리고 강한 흑백 대비가 강한 색의 대비가 나타나요. 얘는 요만큼만 찍히니까 색의 대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이, 천, 나무 이런 데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옷이나 벽지, 우리 에코백에도 많이 사용해요. 에코백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포스터 등 전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게 공판화입니다. 그래서 공판화는 우리 다른 볼록판화, 오목판화, 평판화와 차이점이 좌우가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학습지 5장 나눠줬어. 그때 5장 나눠준 거 지금 정리 다 했어요. 우리 지금 이거 학습지랑 지금 강의 들은 거에서 나올 거예요. 30분 시험 볼 거고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알겠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엄청 쉽게 낼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공판화 한번 하고 마칩시다. 알겠죠? 다음 주에 봐요.